전화 잘못 거셨네요. 전 곧 당신 아들과 이혼할 거거든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7억 원의 결혼 비용을 결제하라고 윽박질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전화 잘못 거셨네요. 전 곧 당신 아들과 이혼할 거거든요. 제 이름은 이민서입니다. 5년 전 박지훈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을 때만 해도 저는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튀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달콤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그의 차분한 겉모습,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양보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연애하는 내내 제 앞에서 끈질기게 보여주었던 견고해 보이는 친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를 말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정신 차리라며 저처럼 혼자 힘으로 사업을 일구고 집을 사고 스스로의 두 발로 선 여자는 능력과 생각이 너무 차이, 나는 남자와 결혼하면 결국 혼자만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모든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착한 남자는 저에게 상처 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대하면 시댁 식구들도 언젠가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여자의 가장 큰 실수는 사람을 잘못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량함이 다른 사람의 탐욕을 교화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맨주먹으로 일어선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포구의 비좁은 오피스텔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아가씨에서 점차 패션 매장 체인을 거느리게 되었고 화장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으며 이후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십수년간 피나게 일한 끝에 저는 평생 풍족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을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은행 계좌의 돈도 회사 지분도 아닌 한강이 보이는 평창동의 넓은 정원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지훈 씨와 결혼하기 전에 구입했고 수년간 모은 돈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제 손은 펜을 제대로 쥘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완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비좁은 빌라에서 사셨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강가에 넓은 정원이 있는 집들을 지날 때마다 한참을 바라보시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늙어서 나무와 햇살이 있고 채소를 심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마당이 있는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볼 기회도 갖기 전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택은 저에게 재산이 아니라 기억의 일부이자 어머니를 위해 제가 간직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지훈 씨에게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 그를 집에 데려가 보여주던 날, 저는 햇살 가득한 마당에 서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저의 마지막 경계선이고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그때 지훈 씨는 제 손을 잡고 제가 감동할 만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걱정 마.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내가 가장 잘 지켜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너무나 믿은 나머지 결혼 후 시댁 식구들 모두를 그 집으로 모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 박 여사님은 연금이 없으셨기에 저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드렸고 명절이나 제사, 집안의 경조사 비용도 제가 내는 몫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신우인 유라는 전문대를 졸업하고는 계속 집에서 놀았습니다. 때로는 새 휴대폰을 사달라고 조르고 때로는 명품 가방을 갖고 싶어하고 때로는 꾸밀 돈이 없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었습니다. 시댁도 내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한 푼, 두 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너무 쉽게 내주었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제 도움은 그들 눈에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의무로 변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약 반년 전부터 박 여사님은 유라의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꽤 크게 하는 집안의 아들인 태준이라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희 집에 올 때마다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딸 자식 시집 보낼 때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야 한다. 처갓집에서 준비를 허술하게 하면 나중에 딸이 무시당한다. 제가 새언니로서 능력이 있으니 시누이를 위해 번듯한 결혼식을 챙겨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에게 강남에 있는 180제곱미터짜리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해주고 예단비 명목으로 현금 1억 5천만 원을 줄 계획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이미 과분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낸 날 박 여사님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우리 유라가 고작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니?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로는 부족하신가요?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이 시집 가는데 적어도 정원 있는 집에 좋은 차에 손에 쥘 현금은 있어야지. 아파트 하나에 몇 억 쥐어주는 게 애를 그냥 대충 시집 보내는 거랑 뭐가 달라? 그날 지훈 씨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편을 들지도 않았고 어머니에게 그 요구가 과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비벼 상황을 무마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실망이라기보다는 마치 유리잔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온전해 보이지만 말입니다. 2주 후, 저는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건으로 제주도에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지훈 씨는 저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관리,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서류를 갱신할 때가 되었다면서요. 그는 제가 위임장에 서명만 해주면 자기가 대신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출장 준비로 바빴고 수많은 전화통화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읽어보았습니다. 위임장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해당 저택의 관리, 유지보수, 활용 및 운영에 관한 문제 해결에만 국한하여 위임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에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 일들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집은 매매나 양도 관련해서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지훈 씨는 평소처럼 진실한 표정으로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걱정 말고 다녀와. 저는 안심했습니다. 너무 안심한 나머지 펜을 가방에 넣고 캐리어를 끌고 차로 향하면서도 제가 펜을 내려놓고 서명한 그 순간부터 그 집안의 누군가가 제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름 후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회사에 먼저 들르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평창동 저택으로 바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옛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고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일했던 며칠간의 피로를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대문 앞에 멈추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대문에 지문 인식 잠금 장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제가 잘못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안에서 대문이 열렸습니다. 나온 사람은 집사도 정원 관리인도 아닌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제 실크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를 넣었으며 낯선 남자의 팔짱을 낀 채 저를 오만하고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오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듯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함부로 여기 오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이 바짝 마르고 차가운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천천히 기어 올라왔습니다. 유라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무서울 정도로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저택, 이제 제 거예요. 저는 대문 앞에 선 채 세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를 들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그때 제 가슴 속에 퍼지는 감각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유라와 그 옆에 선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유라의 약혼자인 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제 집 현관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마치 이곳의 진짜 주인인 양 저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차가웠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유라는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 저택 이제 내 거라고요.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어깨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들어서자마자 저는 멈칫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구 하나, 그림 하나, 화분 하나까지 골랐던 거실은 형편없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족 사진은 선반에서 사라졌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도자기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온통 붉고 번쩍이는 피, 자가 걸려 있었고 바깥 정원에는 결혼식 피로연을 위한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신랑 측 친척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택 곳곳을 가리키며 마치 평생 자신이 이룩한 공적인 양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태어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어머, 아가, 왔니? 저는 가방끈을 꽉 쥐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박 여사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뻔뻔할 정도로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있니? 이 집은 나랑 지훈이가 상의해서 결정한 거다. 유라가 곧 결혼하는데 이 저택을 예단으로 줘서 어깨 좀 펴게 해주려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지훈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회피하는 기색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씩 물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군요. 지훈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우리 한 가족이잖아, 민서야. 당신 재산도 많은데 유라한테 집 한 채 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귀에도 거슬릴 만큼 메마르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대수라고? 이건 제 혼전 재산이에요. 제 돈으로 산 집이고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요?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마음대로 결정해요? 유라가 즉시 끼어들며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새언니, 그만 좀 해요. 명예 이전 서류 처리 다 끝났어요. 여기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억울하면 고소라도 하든가.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예전 같았으면 아마 달려들어 빼앗고 소리치고 따져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이 심해질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습니다. 거실 전체를 촬영하고 박 여사님의 얼굴, 등기부등본을 든 유라,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지훈 씨의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지훈 씨의 얼굴에 카메라를 고정한 채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이 저택명에 이전하는 거 당신이 알고 동의했고 직접 처리한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줘요. 지훈 씨는 굳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도 제가 가장 아픈 곳을 찌를 만큼 침착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유라가 조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오빠,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 지훈 씨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 보더니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에 충분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제가 지지하고 감싸고 믿었던 시간의 대가는 결국 칼날처럼 차가운 고갯짓 하나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즉시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분수를 아는 게 좋지. 어차피 너도 새언니니까 이제부터 유라 결혼식도 네가 다 챙겨라. 신랑 집이 잘 사는 집이니 우리가 꿀릴 순 없잖니.
유라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웃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웨딩카도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해주고 예물 세트도 번듯한 걸로 해줘서 제 체면 좀 세워줘요. 창피당하기 싫으니까. 저는 그 모녀를 보고 그들 뒤에 있는 집을 보았습니다. 한때 저의 가장 평온한 안식처였던 곳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문가에 놓여있던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저러고도 큰 소리 한번 못 치네라며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거기서 소란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저에게 불리할 뿐이라는 것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저들보다 더 냉정해져야 했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을 벗어날 때 창문 너머로 현관에 가득 걸린 붉은 비리비자가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차가운 생각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들은 내 것을 빼앗아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했지? 좋아. 계속 꿈이나 꾸시지. 나는 당신들이 스스로를 가장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게 내버려 둔 뒤 그 모든 것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될 테니. 저는 바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회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밤 9시가 다 된 시간이었고 건물 전체에 불이 켜진 층은 몇 군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사무실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찬물 한 잔을 따른 뒤 유리창 앞에 서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밖에 불빛은 찬란했고 차들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방금 저택에서 일어난 일이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 결혼은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다만 다른 사람들과 시댁 식구들이 아직 모를 뿐이었고 제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묻어버릴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제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저와 함께 일하며 기업과 개인 자산에 관한 거의 모든 중요 서류를 처리해왔고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큼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지금 회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급한 일입니다. 40분도 채 안 돼요. 김 변호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방금 저택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고 이전에 서명했던 위임장 사본도 건넸습니다. 그는 영상을 다 보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집을 되찾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김 변호사님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임장이 대표님 말씀대로 관리, 운영, 유지보수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이용해 재산을 명의에 이전한 것은 명백한 위임범위 위반입니다. 즉 그 거래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처리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침착하셔야 합니다. 너무 일찍 움직여서 저들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방심할수록 우리는 증거를 모으기 더 쉬워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남편과 그의 가족 전체가 너무나 매끄럽게 공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망설이지 않았고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모든 세세한 부분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제가 유라를 위해 준비한 아파트가 너무 초라하다고 불평했던 때부터 지훈 씨의 회피적인 태도, 그리고 그들이 마치 그 저택이 원래부터 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자물쇠를 바꾸고 천막을 치고 짤을 내걸었던 방식까지.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의 혼전 재산을 몰래 여동생에게 넘겨줄 정도의 남자라면 보통 그 한 가지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뒤에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의심의 한가운데를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지훈 씨가 하룻밤 사이에 그런 사람으로 변했을 리 없습니다. 그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저를 배신했다면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배신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제가 보지 못했을 뿐. 저는 즉시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실장님으로 민간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지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큰 계약을 맺기 전 거래처를 조사하는 일로 몇 번 협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를 좀 따라붙어 주세요. 이 실장님은 많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모든 동선, 외부 관계,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자주 만나는 사람들,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기를 벨듯 얇고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방금 자기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남긴 집을 빼앗았어요. 이 결혼에 지킬 게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세요? 김 변호사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첩을 꺼내 그날 밤 당장 처리해야 할 일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증거 백업, 리스크 차단, 혼전 재산, 서류 전체 재검토, 회사 내 변동 사항 확인, 그리고 분쟁 소지가 있는 이혼 소송을 위한 기본 틀 준비까지. 저는 종이 위에 나타나는 글자들을 보며 마음이 점점 차가워지는 동시에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여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그 충격 이후에도 페어 더미를 처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로비로 내려서자마자 지훈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차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저녁에 저택에서 보았던 태어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가만히 서서 5년 동안 제 옆에서 잠들었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지훈 씨는 목소리를 낮추고 억지로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저택일은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계속 난리를 치시고 유라는 곧 결혼하는데 집안이 더 시끄러워지는 걸 원치 않았어. 그냥 일단 명예 이전해서 조용히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려고 했던 거야. 저는 그를 보며 한 글자씩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해? 지훈 씨는 멈칫했습니다. 회사의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아주 고통스러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 막 거짓말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에서야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제 손목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즉시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척하던 표정에서 짜증으로 그리고 억지로 무력한 척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민서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응? 그냥 집 한 채일 뿐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 한 채일 뿐이라고? 그건 내 젊은 시절을 통째로 바쳐서 산 곳이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중에 그곳에 앉아 엄마를 추억하기 위해 온전하게 남겨두고 싶었던 곳이라고. 그런데 당신 입에서는 그게 고작 집 한 채가 되는구나.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내 집을 빼앗은 게 아니야. 이 순간까지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야. 지훈 씨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잘못 없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당신도 나를 이해해줘야지. 유라는 내 동생이고 곧 결혼하잖아. 신랑 집에서 어떻게 보겠어. 당신처럼 능력이 있으면서 좀 도와주면 어디 덧나? 제가 물었습니다. 도와준다고? 돕는다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걸 말하는 거야. 당신들은 날 속여서 내 혼전 재산명에 이전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자물쇠를 바꾸고 집을 점거하고 결혼식 천막을 쳤어. 그리고는 거기 서서 모든 게 네 여동생 거라고 선언했지. 그건 강탈이라고 불러. 지훈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꼭 그렇게 심하게 말해야겠어? 한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면 보기 좋겠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일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단 1초도 더 함께 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가려는데 지훈 씨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서야, 솔직히 말할게. 소란 피우지 마. 계속 고집 부리면 나 원망하지 마.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한테 뭘 어쩌려고? 그는 이를 악물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혼. 저는 그를 몇 초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씁쓸한 웃음이 아니라 저녁 내내 기다렸던 말을 마침내 들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지훈 씨는 굳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당황하거나 매달리거나 적어도 한 발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마음에 사랑이 남아있을 때만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눈앞의 남자의 실체를 똑똑히 본 이상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동의해. 하지만 이혼하기 전에 내 집, 내 돈, 당신들이 나한테서 가져간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낼 거야. 오늘부터 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말을 마치고 저는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가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 씨가 몇 번 소리쳐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와 함께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제 명의의 다른 펜트하우스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회사와 가까워도 잘 머물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하이힐을 벗고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언젠가 이 결혼이 깨진다면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아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너무 오랫동안 쌓이다 한꺼번에 무너지니 사람은 무서울 정도로 무감각해졌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믿음을 잘못 준 것이 피곤했고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후한 새언니가 되려고 노력했던 것이 피곤했습니다. 결국 그들 눈에 저는 말하는 지갑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새벽 1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이전까지 지훈 씨가 회사 대외 업무 비용으로 사용하던 보조 계좌 중 하나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앱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불과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 계좌에서 3건의 이체가 발생했고 총액은 거의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수취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바로 재무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박지훈 부사장님의 회사 관련 계좌 접근 권한을 모두 차단해주세요. 팀장님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일단 바로 처리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주 이상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평창동 저택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는 제가 본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밑에는 거대한 부패의 온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훈 씨와 그의 가족이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무너져서 그들이 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습니다. 저는 소리치지도 머리채를 잡지도 그들이 비웃을 거리를 만들기 위해 저택으로 쳐들어가 난동을 부리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 한 걸음씩 그들의 모든 가면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쓸 때 저는 그들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이전에 지훈 씨를 믿었기 때문에 일부 대외 업무 항목에서 대리 서명 권한을 주었던 모든 계좌, 자금 흐름, 계약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배신당한 사람의 감정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혐오감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등 뒤에서 나를 세우고 있던 칼이었다는 것에 대한 혐오감.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재무팀장인 한 팀장님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박 부사장님이 사용하신 모든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었나요? 한 팀장님은 제 앞에 증빙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접대, 출장, 거래처 선물 명목의 소액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다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어떤 것은 1억 원이 넘었지만 계약서나 제대로 된 영수증 없이 지훈 씨의 결제 서명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제 시선은 총합계 금액에 멈췄습니다. 거의 5억 원. 저는 서류철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팀장님은 마른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여쭤보면 박 부사장님은 대표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부사장이시고 대표님 남편분이시니 저희 쪽에서는 아무도 강하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조차도 지훈 씨의 실체를 직접 보지 않았다면 그가 감히 이 정도까지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지금부터 그와 관련된 어떤 계좌, 어떤 지출이든 전부 중단시켜주세요. 네. 모든 데이터는 제 변호사님께 넘겨주세요.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한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그의 이름을 몇 초간 쳐다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의 험악한 표정이 상상될 정도였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내 권한을 막았어?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미쳤어? 나도 일이 있고 거래처가 있잖아. 당신이 이러는 건 사람들 앞에서 내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창피한 줄은 아나 보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눈앞에 펼치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5억 원이야. 당신이 직접 설명할래? 아니면 내가 경제범죄수사팀에 설명을 부탁할까? 지훈 씨의 숨소리가 멎는 것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몇 초 후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게 낮아졌습니다. 그건 거래처 관리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느라 쓴 돈이야. 곧 회수될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계약서, 회의록, 영수증, 투자 회수, 내역서 가져와 봐. 지훈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더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회사 돈에 단 1원도 손댈 권리가 없어. 민서야,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몰아붙이는 건 당신이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요. 박 여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저편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가 아주 잘났구나. 겨우 그까짓 딜로 온 집안을 뒤집어나? 남편 카드 밟고 회사에서 권한 뺏고 지훈이 굶어 죽으라는 거니?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 여사님은 멈칫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빨리 호칭을 바꿀 줄은 몰랐을 겁니다. 이내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다. 저는 즉시 받아쳤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들, 딸과 함께 저를 속여 저택을 빼앗기 위해 서류에 서명하게 한 순간부터 저와 당신 집안 사이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 며느리라고 부를 관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인연이. 버릇없이. 저는 비웃었습니다. 버릇없는 게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낫죠.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를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유라 결혼식은 이미 친척들한테 다 알렸고 신랑 집에서도 기대하고 있어. 네가 감히 망치기만 해봐. 저는 유리창 밖을 보며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망치지 않아요. 제 것을 되찾을 뿐이에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 저택은 이제 유라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름을 올릴 수 있었으면 내릴 수도 있겠죠. 두고 보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몇 초간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해가 환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제 삶만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체를 똑똑히 볼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점심때쯤 이 실장님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따라 붙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차가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빼앗긴 저택과 사라진 회사, 돈 뒤에는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칼날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시가 다 되어서야 이 실장님이 직접 서류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메일로 보내지도 않았고 전화로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건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설 때 저는 그가 가져온 내용이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그렇게까지 더러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 실장님은 제 앞에 커다란 봉투와 검은색 USB 하나를 놓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열지 않고 그를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실장님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분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고정적으로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 거의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등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으로서의 본능적인 아픔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3년. 결혼 생활 5년 중 절반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제 등 뒤에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님은 봉투를 열어 사진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지훈 씨가 한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두 사람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에서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손은 그 여자의 배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눈빛은 제가 여러 해 동안 보지 못했던 다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을 보았을 때 제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 여사님의 남동생 딸 서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훈 씨의 외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번쩍 들어 이 실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확실한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서울로 이사 와서 처음에는 스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 후로는 주로 지훈 씨가 주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꽉 막혔고 머릿속에서는 수천 개의 쇠붙이가 부딪히는 것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혐오감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밤에는 제 옆에서 잠들던 남자가 아침에는 자기 어머니의 외조카인 내연녀를 부양하고 있었다니 저는 배신의 가장 저급한 형태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실장님은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영상, 동선, 기록, 이체 내역, 그리고 최서희 씨 명의로 된 아파트 구매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돈으로 샀죠? 회사 계좌와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보조 계좌에서 나온 돈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증발한 5억 원은 사업을 위한 것도 대외 활동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더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었습니다. 이 실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 임신 4개월 차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석양이 책상 위에 옅은 주황색 빛을 드리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피하던 지훈 씨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아직 때가 아니라며 일이 바쁘다며 몇 년 더 안정되면 갖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고생을 덜어주려 한다고,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아이를 원치 않았던 게 아니라 이미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갖기로 선택했던 겁니다. 저는 눈앞에 사진 더미를 보며 문득 제 자신이 우스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역할을 다하고 시댁에 충실하고 시어머니의 과한 태도를 참고 시누이를 친동생처럼 감싸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요? 한 명은 3년 내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방조했습니다. 시누이는 제 집을 마치 원래 자기 것인 양 태연하게 차지했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을 줄 아는 ATM 기계, 그들이 기어오르기 위한 발판, 그들의 체면과 향락을 위한 자금줄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사진 뭉치를 모두 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실장님은 다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순간부터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예전 같은 고통도 이 결혼을 유지하려는 생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 남았습니다. 그들의 가면을 한 겹 한 겹 벗겨내고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는 것. 그날 밤 저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김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자료 하나하나를 보았고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다 보고 난 그는 USB를 내려놓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 이혼 소송 대표님께서 거의 절대적으로 승소하실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택은요? 되찾을 겁니다. 그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도 전부 반환받아야 합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꿈을 꾸게 내버려 두는 것부터요. 유라 결혼식은 그대로 준비하게 두세요. 더 화려하게, 더 많은 계약을 하고 더 많은 빚을 질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고통은 몇 마디 위로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습니다. 2시간 정도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더 이상 지훈 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기를 꿈꾸셨던 한강이 보이는 그 저택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곳을 다시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은 제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제가 저택에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시댁에 가서 죽기 살기로 덤비지도 않자 박 여사님과 지훈 씨는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여전히 정에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며 화가 나도 잠시뿐일 여자였습니다. 제 침묵이 결코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찌르기 위해 한 발 물러서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저는 시댁 식구들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가 전화를 하고 박 여사님이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유라도 몇 번이나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때로는 안부를 묻는 척, 때로는 결혼식이 다가왔으니 자기 인생의 중대사를 망치지 말아달라고 넌지시 압박했습니다.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침묵할수록 그들은 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신만만해진 나머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짓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혼식 비용 문제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정보망을 통해 시댁이 벌이는 일들을 조용히 파악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돈을 거의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도 권한이 막혀 더 이상 회사에서 직접 돈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제 이름을 팔아 사방에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꽃 장식, 영상 및 사진 촬영 업체부터 고급 웨딩카 대여, 예물, 맞춤 드레스, 신랑 측 하객들을 위한 최고급 호텔 연회 예약까지 모든 계약서의 최종 결제자 정보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유라의 새언니이고 큰 사업체의 대표이며 바빠서 직접 오지는 못했지만 모든 비용을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만 듣고도 대부분의 업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용이 이제는 제 남편과 그의 가족이 체면을 빌리기 위한 보증수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들을수록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가 체면을 잃을까봐 침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이 더 많은 빚을 지기를 원해서 침묵했습니다. 빚이 높을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한 팀장님이 재무실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갓 정리한 목록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들어서 훑어보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라의 결혼 비용은 어느새 7억 원을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 모아도 감히 생각지 못할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님 머릿속에서는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신랑 집에서 넋을 잃고 바라보기를 원했고 옛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딸 하나 잘 둬서 부자 새언니 덕에 저택에 황금으로 치장한 결혼식까지 올린다며 감탄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내려놓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한 팀장님은 다소 망설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이대로 두실 건가요? 저는 창밖으로 번지는 햇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그날 오후 제가 막 퇴근하려던 참에 박 여사님이 또다시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라와 태준 씨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새 여자는 마치 시장에 온 것처럼 시끄럽게 웃고 떠들며 회사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매우 긴장한 목소리로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들을 올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박 여사님은 마치 저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야, 바쁘니? 저는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유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들어서자마자 제 사무실을 훑어보며 질투와 자만심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정말 편하게 사네요. 사무실이 내가 결혼식장 알아보러 다닌 곳들보다 더 화려해.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가 제 앞 의자에 앉아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저를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박 여사님께 시누이를 무척 아낀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동생 결혼식을 역대급으로 챙겨준다면서요? 저는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녀는 제가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생각했는지 웃었습니다. 민서 씨 같은 새언니를 둔 건 정말 유라의 복이네요. 박 여사님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럼요. 우리 민서는 앞뒤가 꽉 막힌 애가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날 만남에서 처음으로 저는 명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은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위에 예물 카탈로그를 내려놓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세트가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저 이 세트로 결정했어요. 2억 좀 넘어요. 새언니가 빨리 결제 좀 해줘요. 이번 주말까지 계약금 잔금을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종이 위에 사진을 보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또 뭐 없어요? 유라는 제가 메모라도 하는 줄 알고 눈을 반짝이며 즉시 말했습니다. 웨딩카도요. 저택에 어울리게 벤츠에서 벤틀리로 바꾸고 싶어요. 아, 그리고 서초동 호텔 연회도 기존 패키지는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최고급 패키지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가슴 앞에서 천천히 팔짱을 꼈습니다. 다 끝났어요? 유라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박 여사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은요, 그녀는 헛기침을 하며 부드러운 척 말했습니다. 뭐, 동생 인생에 한 번뿐인 날인데 제대로 해줘야지. 어차피 너한테 돈은 문제도 아니잖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웃음보다 훨씬 더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한 사람씩 차례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제 사정이고 당신들이 제 이름을 팔아 빚을 내고 제 신용을 이용해 사방에 계약금을 거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여사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유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도 멈칫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모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손을 얹고 여전히 부드럽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속 준비하세요. 가장 비싼 걸로 주문하고 계속 제 명의로 계약하세요.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왔을 때 당신들이 과연 고개를 들 수 있을지 보고 싶네요.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유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치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야. 유라는 벌떡 일어나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돈 좀 있다고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저는 저를 향한 손가락을 보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적어도 남의 돈과 명예를 빌려서 부자인 척 하지는 않아. 박 여사님이 서둘러 끼어들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자, 오늘 싸우러 온 거 아니잖니?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오실 때부터 제대로 된 대화를 하러 오신 분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태준 씨의 어머니는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화기애애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눈은 저와 박 여사님, 유라 사이를 오가며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가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이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김 변호사님이 며칠간 조용히 수집해준 계약금 영수증 인쇄본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한 장씩 내려놓았습니다. 서초동 호텔 3억 원, 총합이 7억 원이 넘네요. 저는 태준 씨의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보시겠어요? 모두 최종 결제자는 저로 되어 있지만 저는 서명한 적도, 동의한 적도 어떤 업체와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을 향해 획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박 여사님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사부인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서가 지금 화가 나서 저러는 거예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화가 났다고요?
저는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제가 지훈 씨에게 서명해 주었던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위임 범위 제한이라는 문구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들은 관리 및 유지보수 위임장 한 장으로 제 혼전 재산인 저택을 몰래 유라에게 넘겼어요. 이 일은 이미 제 변호사가 처리 중인데 이제는 제 명의로 사방에 빚까지 냈군요. 제가 정말 이 모든 걸 조용히 떠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유라는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하지만 저택은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신랑 집에서도 다 알아요.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눈빛에는 한 점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 이름 붙잡고 계속 꿈이 났고 서류상 이름은 바꿀 수 있어도 현실에서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니까. 태준 씨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의를 차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솔직히 말해요. 그 저택 도대체 누구 겁니까? 박 여사님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라거죠. 누구겠어요. 그냥 부부싸움 중이라서 제가 즉시 말을 끊었습니다. 제 겁니다. 결혼 전부터 제 단독 명의였던 재산이고 불법적인 명의 이전을 취소해달라는 법적 소송을 이미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지훈 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마자 제 앞에 있던 세 사람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유라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새언니, 감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감히 못할 게 뭐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한 걸음씩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잖아. 이제 와서 무서워? 태준 씨의 어머니는 가방끈을 꽉 쥐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댁네 집이 우리 집을 속였다는 거네요? 그녀는 박 여사님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따님이 강변 저택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새언니가 결혼식 비용을 전부 대준다고 하고 예단도 엄청나다고 했잖아요. 알고 보니 전부 남의 것을 가져온 거였군요. 박 여사님은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사부인.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유라도 황급히 태준 씨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제 결혼식 망치려고 저러는 거예요. 저는 눈앞의 희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들이 손발을 맞춰 거짓을 진실로 남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바꾸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가 저를 향해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긴장감 있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 말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서류 뭉치를 그녀 쪽으로 더 밀었습니다. 가져가서 보세요. 필요하시면 제 변호사가 법적 확인서를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말싸움할 생각 없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천천히 책상 위에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부잣집 며느리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워하던 그녀의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막 깨달은 사람의 분노 어린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태준 씨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여자 믿지 마세요. 저를 질투해서 저러는 거예요. 저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웃음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질투? 내가 뭘 질투하지? 네가 내 집을 빌려서 예단으로 삼아야 하는 걸 질투하나? 아니면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결혼식을 세우기 위해 내 돈과 명예를 빌려야 하는 걸 질투하나?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려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여사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 연기를 시작하려는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신랑 집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주면 우리 유라 얼굴은 뭐가 되겠니? 저는 그녀를 보며 느리고 차갑게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과 함께 저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할 때 제 체면은 생각했나요? 당신들이 제 신용을 팔아 수억 원의 빚을 낼 때 제 살길은 생각했나요? 당신들이 멋대로 우리 엄마의 추억이 깃든 저택에 들어와 자물쇠를 바꾸고 천막을 치고 디비리자를 내걸었을 때 제 마지막 한계선은 생각했나요? 박 여사님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소매를 정리하고 경비를 불러 손님들을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저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들, 집안 사람, 누구든 다시 회사에 와서 소란을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죠. 문이 열리고 경비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꽉 쥔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먼저 돌아섰습니다. 유라는 겁에 질려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몇 초간 멍하니 서서 증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안의 화목을 위해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다는 것을. 사무실 문이 닫힌 후 저는 한동안 책상 옆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가 그 서류 뭉치를 들고 제 회사를 나선 순간부터 박 여사님이 꿈꾸던 화려한 결혼식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훈 씨는 자신의 번호, 박 여사님의 번호,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계속해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동의 친구를 통해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애초에 돌이킬 수 없게 만든 건 제 저택명의 이전 서류 위에 놓였던 그의 손 아니었던가? 밤 8시 펜트하우스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보니 지훈 씨가 문 밖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셔츠는 구겨진 채 평창동 저택에서 그냥 집 한 채일 뿐이라며 태연하게 말하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거의 5분 동안 그를 밖에 세워두었고 초인종이 3번째 울렸을 때야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지훈 씨는 들어서자마자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저는 문을 닫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요. 그는 잠시 서 있다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저였다면 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고개를 들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많이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오늘 회사에서 당신이 한 짓은 너무했어. 태준이 엄마가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난리고 유라는 오후 내내 울고 있고 우리 엄마는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고 집 명의를 이전한 것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회사에서 5억 원을 빼돌린 것에 대한 진정한 후회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여동생의 결혼이 파투 날 수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래서요? 지훈 씨는 조금 다가오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송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저택은 일단 유라 이름으로 놔두고 결혼식 끝나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저는 그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감히 그런 뻔뻔한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계속 눈 감아주고 당신들 가족이 내 집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지훈 씨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말자는 거야. 신랑 집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지 알잖아. 결혼식 취소되면 유라 인생은 끝이야.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들이 우리 엄마의 추억이 깃든 집을 비비비 자로 도배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 안 했어?
당신이 3년 동안 회사 돈으로 내 연녀를 부양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 안 했냐고? 지훈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길 가다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커졌습니다. 몇 초 후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는 산부인과 앞에서 서희와 함께 서 있었고 손은 그녀의 등에 얹혀 있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실 정도로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서야, 내 설명 좀 들어봐.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설명을? 3년 동안 나랑 잠자리를 하면서 밖에서는 네 외사촌 동생을 부양한 이유를 설명할 거야? 아니면 회사 돈으로 그녀에게 집을 사준 이유를 설명할 거야? 지훈 씨는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어깨는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나랑 서희 그런 사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저는 그 얼굴을 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장이 발각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이 탈로 났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말해봐. 지훈 씨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조각난 문장들을 내뱉었습니다. 그저 실수였다고. 제가 아이를 낳지 않은 이 어머니가 계속 압박했다고. 서희는 분수를 아는 아이라 명분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냥 아이를 낳게 한 뒤에 생각하려고 했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더러운 물처럼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고백을 듣자 혐오감의 심장이 뒤틀렸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뒤에 뭘 생각하려고 했는데. 지훈 씨는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자 그는 다시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민서야, 당신만 동의하면 우리 계속 함께 할 수 있어. 서희랑은 정리할게. 아이는 우리가 키우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시릴 정도로 웃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내 돈으로 내 연녀를 부양하고 내 집을 빼앗은 남자가 뻔뻔하게도 자신과 계속 살면서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워달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도 당황해서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나가.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씩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과 나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이혼 서류, 재산 점유 소송, 회사 자금 횡령건 모두 내 변호사가 당신과 처리할 거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경비 불러서 쫓아낼 줄 알아. 지훈 씨는 여전히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서야, 정말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에 수면처럼 평온했습니다. 냉정하다고? 우리가 나눴던 정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 손에 죽었어. 저는 건물 경비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도 안 되어 보한 요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지훈 씨는 전에 없이 비참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끌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정말 그렇게 냉정하냐고 묻던 지훈 씨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저는 냉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마침내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훈 씨가 경비에게 끌려나간 후 시댁은 이틀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폭풍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 같은 사람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는 제가 자신의 외도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무릎 몇 번 꿇는 것만으로 저를 돌이킬 수 있다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틀 동안 저는 거의 모든 시간을 김 변호사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는 혼전재산 서류, 위임장, 비정상적인 자금 이체의 내역, 지훈 씨와 서희 사이의 사진과 영상, 동선 기록, 그리고 시댁이 제멋대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채무 목록까지 층층이 쌓인 서류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 얼음처럼 차가운 하나의 완벽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파경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겉모습으로 위장된 사기, 점유, 그리고 착취의 전 과정이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 변호사님이 제게 알렸습니다. 저택명의 이전 취소 소송 서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혼 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시면 오늘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눈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보았습니다. 수년간 비즈니스 세계를 거치며 수많은 크고 작은 문서에 서명했지만 단 한 번의 필적이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훈 씨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날의 제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착한 남자를 만나 기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과거의 제 모습이 본래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집안을 위해 조용히 헌신하고 화합하려 애썼던 시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순간 제 마음속의 무언가도 공식적으로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들은 정말로 초조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수록 좋죠. 예상대로 그날 오후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각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가 시작되자 제 휴대폰은 불이 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고 지훈 씨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라는 서너 개의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펜트하우스 관리실에서 로비에 세 사람이 저를 만나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해 보니 박 여사님, 유라, 그리고 지훈 씨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있었고 모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잠시 쳐다보다가 보안팀에 올려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0분도 채 안 돼요. 박 여사님은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내려가 보지 않아도 관리실 직원의 전화를 통해 일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저를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며 자기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다고 욕했습니다. 유라는 옆에서 훌쩍이며 결혼식이 망하면 자기 인생은 끝이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음침한 얼굴로 서서 가끔씩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수십 개의 층을 꿰뚫어 저를 보려는 듯이. 저는 잠시 듣다가 관리실에 말했습니다. 계속 소란 피우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30분 후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약간의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방금 소식을 받았는데 그들이 결혼식을 서두르기 위해 평창동 저택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최대한 빨리 해치우려는 겁니다. 아마 법원에서 자산 동결 같은 조치를 내릴까봐 혹은 신랑 집에서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서 결혼식을 예정보다 앞당기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박 여사님 같은 사람은 자신이 마지막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을 더욱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결혼식만 치러지면 모든 친척, 친구, 신랑 집 사람들이 유라가 그 저택에서 시집 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며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또 하나의 껍데기를 얻게 될 테니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쪽 법적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됐죠?
서류는 모두 제출했지만 다음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제 심정과 꼭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길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 계속해서 그들의 탐욕을 위한 무대로 변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이 실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저택으로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내부와 외부의 모든 현황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필요합니다. 상세할수록 좋습니다. 이 실장님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일어나 외투를 걸치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다급하고 짜증 섞인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준이 엄마입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박 여사님 댁에 다녀왔어요. 그쪽에서는 당신이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결혼식을 망치려 한다더군요.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저택. 정말로 당신 거 맞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증명할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더 느리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도 모른 척 할 수 없겠네요. 우리는 분쟁 중인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침내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신랑 집이 흔들릴수록 박 여사님과 유라는 더욱 미쳐 날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면 보통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 짓을 저지르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11시경, 이 실장님이 제게 짧은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단 몇 초 만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댁 식구들은 저택 2층의 한 방을 깨끗이 치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나무장은 복도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머니가 창가에 두셨던 액자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유라의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것들 못하러 놔둬? 신혼만 꾸며야 하니까 싹 다 버려. 저는 휴대폰을 너무 꽉 쥐어서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습니다. 지난 며칠간 억지로 지켜왔던 모든 침착함과 이성이 그 순간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즉시 아파트를 뛰쳐나갔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바른 시점을 기다리기 위해 조금의 침착함을 유지했다면 어머니의 낡은 나무장이 버려지는 물건처럼 복도에 내던져지는 것을 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짓밟힌 명예는 법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가족에 대한 기억이 모욕당했을 때 망설이는 매 순간은 마치 누군가 칼로 심장을 긁는 것과 같았습니다. 차에 도착하자마자 김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 실장님이 그에게 알린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택에요. 진정하십시오. 저와 이 실장님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과 몸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몸싸움 안 해요. 그냥 우리 엄마 물건들 가지러 가는 거예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평창동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한 빗줄기가 되어 뒤로 물러났고 제 머릿속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텐마루에 앉아 웃으시며 나중에 늙으면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강가의 저택들을 지나갈 때 한참을 서서 바라보시다가 참 예쁘다.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큰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도 사람들은 어머니를 편히 쉬게 두지 않았습니다.
차가 저택 대문 앞에 멈추자마자 안에서 들릴 소리와 사람들이 시끄럽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정원등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입구를 따라 걸린 붉은 미비 잔은 눈이 부실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인부 몇 명이 화분을 옮기고 장식용 구조물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현관 한쪽 구석에는 온갖 물건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쓱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마시던 나무 의자는 다리 한쪽이 부러진 채 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어머니가 수년간 간직하셨던 손수건 상자는 페인트통 옆에 굴러다녔으며, 낡은 액자들은 쓰레기처럼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금이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아주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심호흡을 깊게 해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집 안에서 유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들 싹 다 밖에다 버려요. 자리만 차지하잖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유라가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크림색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는 높게 묶었으며 얼굴에는 마스크팩을 붙인 채 마치 자기 집을 거니는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제가 마당 한가운데서 어머니의 액자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단 1초 후 그녀는 다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새언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 눈빛은 분명 그녀조차 불안하게 느낄 만큼 차가웠을 겁니다. 방금 올라갔던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엄마 물건에 손대라고 했지? 유라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언니 엄마 물건이면 뭐 어때요? 이 집은 이제 제 신혼방으로 꾸밀 건데 그런 낡아 빠진 것들 놔두면 재수 없어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다시 묻지. 누가 손대라고 했냐고? 유라는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잊었어요? 이 집 내 거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소름 끼치도록 메마른 웃음이었습니다. 그 생각 조금만 더 하고 있어. 얼마 안 가서 넌 여기에 발도 못 들여놓게 될 테니까. 아마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소리치지 않자 유라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서 마스크팩을 확 떼어내고 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여기 서서 잘난 척 하지 마요. 억울하면 고소나 하든가. 오늘은 내일 망치지 말라고요. 저는 그녀가 저를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현관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어머니의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제 입에서 한 글자씩 아주 천천히 튀어나왔습니다. 여기서 꺼져야 할 사람은 너야.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누구더러 꺼지래? 저는 더 이상 그녀에게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인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모두 작업 중단하세요. 즉시.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작업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이 부엌에서 허둥지둥 달려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네가 또 여긴 왜 와서 난리야? 저는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설명 좀 해보시죠. 누가 허락도 없이 우리 엄마 물건을 여기에 내다 버리라고 했나요? 박 여사님은 쓱 쳐다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낡은 물건 몇 개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니? 결혼 앞둔 집은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그 말은 제가 지난 며칠간 억지로 눌러왔던 불길에 기름을 붓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어떤 존경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낡은 물건이라고요? 여기 있는 의자 하나, 손수건 하나, 사진 한 장 모두 우리 엄마가 남기신 것들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것들을 낡은 물건이라고 부르죠? 박 여사님은 제 기세에 눌려 방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내가 네 시어머니다. 제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 없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인부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달려와 박 여사님의 팔을 끌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여자랑 무슨 말을 해요? 경비 불러서 쫓아내요. 저는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불러봐. 오늘 누가 쫓겨나는지 한번 보자.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실장님과 김 변호사님이 막 도착했고 카메라와 서류를 든 법률사무소 직원 2명도 함께였습니다. 그들을 보자 박 여사님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제 옆에 서서 마당을 한 바퀴 훑어본 뒤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시간부로 이 저택 내의 모든 재산 및 현물에 대한 침해, 파손, 이동 행위는 소송 자료에 추가하기 위해 모두 기록될 것입니다.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박 여사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실장님은 카메라를 들어 마당 전체를 촬영하고 밖에 내던져진 어머니의 물건 하나하나 그리고 집안의 불법적인 수리 흔적까지 상세히 담았습니다. 저는 환한 조명이 비추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심장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손수건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고 고개를 들어 박 여사님과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마지막 것을 건드렸어. 이제 대가를 치를 준비나 해.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김 변호사님과 이 실장님의 카메라, 그리고 어머니의 손수건 상자를 품에 안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 같은 사람은 결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황은 순간적인 반응일 뿐, 곧바로 그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뭘 찍는 거야? 여긴 내 딸 집이야. 집안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든 우리 마음이라고.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뭉치를 꺼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방금 하신 말씀 저희가 모두 녹화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이 저택을 점유한 순간부터 자물쇠를 바꾸고 수리하고 현물을 이동시키고 그리고 제 의뢰인의 개인 소유권에 속한 재산을 침해한 모든 행위는 소송 자료에 추가될 겁니다. 박 여사님은 마른 침을 삼켰지만 찔리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달랐습니다. 아마 아직 젊어서 법적인 문제와 제대로 부딪혀 본 적이 없어서인지 그녀는 여전히 버릇없이 구는 아이처럼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내려와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쇼는 이제 그만하시죠. 고소하고 싶으면 하라고요.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누굴 겁져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그녀조차 불쾌하게 느낄 만큼 침착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착각했네. 나는 겁주는 게 아니야. 진짜로 하고 있는 거지. 유라는 이를 갈았습니다. 새언니가 무서워할 줄 알아요? 내 이름이 등기부등본에 올라있고 신랑 집에서도 이 집이 내 결혼 저택인 거 다 알아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열릴 거고 새언니는 못 막아요. 저는 그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단 몇 걸음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의 오만함을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유라 앞에 멈춰 서서 낮지만 뼛속까지 시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마음껏 해. 하객들 다 부르고 자랑도 실컷 하고 사람들이 다 모인 날 내가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네가 어떻게 시집을 가게 됐는지.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즉시 딸 앞을 막아섰습니다. 민서야, 사람 살길은 남겨줘야지. 저는 비웃었습니다. 살길? 당신들이 내 집을 빼앗고 회사 돈을 빼돌리고 내 이름을 팔아 수억 원의 빚을 내고 우리 엄마 유품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살기를 이야기해요? 박 여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차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초 후 지훈 씨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마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듯 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을 보자 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은
여전히 현관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김 변호사님은 제 옆에 서 있었으며, 이 실장님은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과 유라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제 앞으로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일단 진정해.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억지로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모든 건 대화로 풀 수 있어. 제발 일 더 크게 만들지 마. 제가 물었습니다. 크게? 나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지훈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널브러진 물건들을 훑고 어머니와 여동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순간 진심 어린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이제야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제 어머니의 유품을 건드린 것이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건 엄마랑 유라가 너무 심했어. 그 말을 듣자 정말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자가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을까? 그가 그들에게 제 집을 점령할 길을 열어주었고 명예 이전을 도왔으며 저를 배신하고 제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까지도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겨 자신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지훈 씨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위임장은 당신이 나한테 서명하라고 줬고, 집 자물쇠는 당신이 바꾸게 허락했고, 명예 이전 절차는 당신이 처리했고, 회사 돈은 당신이 빼돌렸고, 내연녀는 당신이 부양했지. 이제 와서 당신은 무고한 척 하는 거야? 지훈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유라도 놀랐습니다. 아마 모녀는 지훈 씨의 외도 사실은 알았을지 몰라도 제가 회사 자금 문제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몰랐을 겁니다. 마당의 공기는 터질 듯이 팽팽해졌습니다. 지훈 씨는 더듬거렸습니다. 민서야, 그건. 집에 가서 설명할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 당신은 나한테 설명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저는 김 변호사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의뢰인이 이 저택에 대한 불법적인 명예 이전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식 통지서입니다. 동시에 횡령된 금액과 관련된 이혼 및 재정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접수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를 듣자 박 여사님은 치명적인 곳을 찔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붙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너 이혼하면 안 돼! 네가 이혼하면 우리 집은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유라 결혼식은 어떡하고? 저는 더러운 것을 피하듯 그녀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지. 그때 지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 더미 바로 옆 마당 한가운데에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집을 돌려달라면 돌려주고 돈을 돌려달라면 돌려줄게. 어떻게 하든 다 들을 테니까 제발 유라 결혼식만은 망치지 말아줘. 저는 눈앞에 남자를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한 점의 파동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가 비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의 여동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어머니의 액자 하나를 집어들고 소매로 위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보며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 내가 네 동생 결혼식을 망치는 게 아니야. 당신 내 가족 전체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거지. 저는 한쪽에 비켜서 있던 인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두 여기서 작업 중단하세요. 이 집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수리하거나 변경하는 사람은 제가 변호사를 통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도 감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실장님은 몇 차례 더 촬영을 계속했고 김 변호사님은 현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저는 2명의 직원과 함께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아 차로 옮겼습니다. 몸을 숙일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플수록 정신은 더 맑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현관계단에 멈춰 서서 붉은 비구이자가 가득 걸린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식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하지만 그게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만은 약속하지. 말을 마치고 저는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온 동네가 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문을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체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일이 틀어지기 시작하자 그들 스스로가 판을 더 크게 깨뜨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 변호사님은 제게 업데이트된 소송 자료를 보내주었습니다. 법원은 저택의 현황 영상, 밖에 내던져진 어머니의 유품 사진, 그리고 현장에서의 박 여사님과 유라의 발언 녹취록을 포함한 새로운 증거들을 모두 접수했습니다. 한편 이 실장님도 예상했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태준 씨의 어머니가 남편과 가까운 친척 몇 명을 데리고 박 여사님 댁에 직접 찾아가 따져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주변 이웃들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신랑 집은 더 이상 넌지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택이 정말로 유라의 것인지, 수억 원에 달하는 결혼식 비용은 도대체 누가 내는 것인지, 새언니가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왜 이쪽에서는 계속 괜찮다고만 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 여사님은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냥 남편에게 화가 나서 잠시 저러는 것뿐이고 결국에는 꼬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훈 씨가 다시 저를 달래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라는 복이 많은 아이라 결혼식 직전에 문제가 생길 리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랑 집도 예전처럼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지훈 씨가 김 변호사님의 법률사무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만나지 못하고 변호사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돌아와 제게 전해주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훈 씨는 협상을 원했습니다. 제가 먼저 저택명의 이전 취소 소송을 취하하면 그 대가로 유라가 결혼식 후에 집에서 나가도록 설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듣고 나서 그저 웃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는 여전히 제게 조건을 걸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에게 그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할 말은 법정에서 하라고.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이 유라를 데리고 태준 씨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울며 불며 애원하려 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꾸며내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결과는 태준 씨의 어머니가 아들 회사 로비에서 경로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집안은 사기친 재산, 기생적인 생활, 그리고 남의 명의를 빌려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결혼하는 며느리는 받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 귀에 아주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듣고 나서 마음이 상상했던 것처럼 후련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그들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볼수록 제가 지난 몇 년간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는지 더 명확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집에 있는데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희였습니다.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마 일이 틀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 언니, 저 좀 만나고 싶어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편에서 제가 전화를 끊을까봐 두려운 듯 계속해서 말이 이어졌습니다. 언니가 저 미워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언니가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창밖의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데? 서희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 저택 하나로 끝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머니랑 오빠가 제가 아이를 낳고 나면 최대한
빨리 이혼하도록 압박할 계획이었어요. 유라 언니한테 저택 명의를 먼저 넘긴 건 중요한 재산을 밖으로 빼돌리려는 첫 단계였고요. 회사 돈은 더 모아서 조금씩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는 모든 책임을 지훈 오빠의 사업 실패로 돌리고 저와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낼 계획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남편의 내연녀 입에서 직접 확인하자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희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최근에 지훈 오빠가 신경질을 내면서 제가 입 잘못 놀려서 일 망치면 자기도 가만 안 있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저와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으로 씁쓸했습니다. 결국 이 음모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준 사람은 제 결혼 생활에 끼어들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 있어? 네.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이체 내역서, 사본 몇 개 있어요. 내 변호사한테 보내. 저편에서 황급히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벽시계에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 가족은 단지 저택 하나만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샅샅이 긁어 모은 뒤 저를 빈손으로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약했다면, 조금 더 마음이 무졌다면, 조금 더 어리석었다면 아마 이 결혼에서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제가 언제부터 졌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밤 9시경 김 변호사님은 서희가 보낸 모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저들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래에서는 차들이 끝없는 빛의 강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 됐죠? 김 변호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신랑 집에서 방금 잠정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잠정 중단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상황이라면. 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저택 대문 앞에서 그곳이 이미 자기 것이라고 말하던 유라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더러 며느리로서 시댁을 챙겨야 한다고 윽박지르던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도 여전히 여동생의 결혼을 위해 빌던 지훈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고통은 결코 돈 문제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 기억, 신뢰,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바쳤던 가장 선량한 인간적인 부분까지 모욕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직접 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예상대로 신랑 집은 단지 잠정 중단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태준 씨 어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 여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 결혼은 완전히 없던 일로 하겠다고 명확히 통보했습니다. 유라가 가난해서도 아니고 이미 준비한 비용이 아까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송 중인 저택, 남의 이름으로 낸 빚더미, 그리고 탐욕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둔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은 아주 맑은 아침에 제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님이 읽어주는 사건의 최신 업데이트를 듣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든 제 손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결혼이 파투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저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큰 폭풍이 지나간 후 마침내 물이 빠지고 진흙과 폐허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신랑 집에서는 그동안 준비 과정에서 들어간 예물, 비용 일체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 씨는요? 김 변호사님은 비웃었습니다. 파혼당한 날부터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울다가 이제는 엄마와 오빠랑 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응석바디로 자라 원하는 것은 뭐든 가졌고 심지어 결혼식마저 남에게서 빼앗은 재산 위에 세우려 했던 아이. 눈앞에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원망하고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경비실에서 누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유라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더 이상 명품 옷도 거만한 표정도 예비 신부의 빛나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렇게 비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원망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 의자에 앉자마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요? 저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라는 이를 갈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증오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혼식 망했어요. 신랑 집에서는 모든 걸 끝내겠대요. 돈 돌려달라. 예물 돌려달라.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만족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한테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유라는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아니면요? 새언니가 내 인생을 망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웃음거리로 만들었는데 뭘 더 원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유라야, 너는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더러 남의 집 훔쳐서 예단으로 삼으라고 했어? 내가 너더러 내 이름 팔아서 사방에 빚내라고 했어? 내가 너더러 우리 엄마 유품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라고 했냐고?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유라의 얼굴은 조금씩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습니다. 나는 그냥 번듯하게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번듯하게? 빼앗은 재산 위에서 번듯하게? 남의 체면 빌려서 자기 CD를 세우는 게 번듯한 거야? 그런 번듯함이라면 망가지는 게 당연하지.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증오에서 애원으로. 새언니,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저 좀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돼요? 곧 법원에서 저택문제 재판이 열리잖아요. 새언니가 소송만 취하해주면 엄마 물건들 다 돌려드릴게요. 다시는 그 집에 발도 안 들여놓을게요.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이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 순간까지도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결코 돌려받는 몇 개의 물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원했던 것은 정의였습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남의 선의를 어리석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유라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적당히 좀 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새언니 시누이잖아요.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아니, 네가 등기부등본을 들고 저택 대문 앞에서 내 앞에 섰던 그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내 시누이가 아니었어. 넌 그저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네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야. 유라는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밧줄마저 끊어진 듯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흘리는 눈물도 있고 자신의 고통으로 직접 대가를 치러야만 깨닫게 되는 교훈도 있는 법입니다. 경비가 유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김 변호사님은 제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법원이 저택명의 이전 취소 소송에서 제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위임장, 현장에서의 발언, 그리고 지훈 씨 측의 연속적인 행위들은 점유가 의도적이었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외에도 불투명한 자금 이동,
재산은닉 시도 등의 증거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 지훈 씨는 거의 뒤집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식을 듣고 사무실 창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햇살은 멀리 보이는 지붕들 위에 옅은 황금빛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여러 날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곧 이길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에게 속한 것, 제게 속한 것들이 더 이상 주인 없는 물건처럼 짓밟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말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햇살이 좋은 아침에 열렸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았고 앞에는 김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정리해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지훈 씨가 박 여사님과 유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지훈 씨는 깡마르고 눈은 퀭했으며 한때 그를 점잖은 남자로 보이게 했던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초췌했고 머리카락은 눈에 띄게 희끗해졌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숙인 채 감히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그들보다 우월해 보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눈물이나 애원이 아니라 오직 증거와 이성, 그리고 스스로를 구할 줄 아는 한 여자의 마지막 한계선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명의 이전 거래는 무효로 판결 났습니다. 지훈 씨가 사용한 위임장은 제가 허용한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점유, 자물쇠 교체, 수리, 재산 사용 행위는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저택은 원상태로 재개에 반환되었습니다. 이혼 문제도 곧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외도, 불투명한 자금 이체, 그리고 혼인관계에서의 재산 및 신뢰 침해 행위에 대한 증거들로 지훈 씨는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었습니다. 저의 5년간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단호한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판결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폭풍 속을 걷다가 비가 그친 지역으로 빠져나온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재판이 끝난 후 지훈 씨가 갑자기 복도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민서야,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저는 평온하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과는 너무 늦게 말하면 더 이상 후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보이는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쉬운 건 나야. 아니면 나한테서 얻었던 것들이야? 지훈 씨는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고 등 뒤에서는 더 이상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지훈 씨의 소식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님을 통해 그가 회사에서 빼돌린 돈과 유라의 파투난 결혼식에서 발생한 빚더미와 관련된 여러 책임을 져야 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신랑 집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고 제 신용을 믿고 외상을 주었던 업체들도 계약서에 서명한 당사자에게 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의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그 파혼 이후 더 이상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 자신의 손안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혼자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원에는 파투난 결혼식 장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한 벽돌길을 천천히 걸어 현관계단을 올라 어머니의 옛방 앞에 한참 동안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마루 위에 부드럽고 긴 빗줄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손수건, 상자, 액자, 그리고 낡은 물건들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습니다. 그리고 수리된 나무 의자에 앉아 눈앞의 정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습니다. 만약 살아계셨다면 아마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아가. 몸만 건강하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난 후 처음으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이곳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조용한 약속을 그리고 제 자신의 마지막 경계선을 지켜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저택에서 일하던 기존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제가 직접 뽑은 새로운 팀으로 교체했습니다. 정원을 다시 가꾸고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것처럼 채소 몇 두둑을 심었으며 현관 옆에 찻상을 다시 놓고 집안의 작은 구석 하나하나를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제때 식사하고 제때 잠자리에 들며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고 한계를 정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기 전에 제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달 후 어느 연말 오후 정원에 앉아 있는데 옛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훨씬 더 잘 지낸다는 소식 들었어. 단 몇 글자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고개를 들어 나무 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나 자신으로 돌아왔어. 앞으로 인생에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는 제 사랑과 선의를 누군가가 짓밟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제게 이 모든 일 끝에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단지 저택이나 이혼이나 되찾은 정의만이 아닙니다. 제가 되찾은 가장 큰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